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진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랑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일면식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단돈 1,000원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집에 살고 있어. 내가 그 집에 살 테니까 뭐 10,000원이라도 뭐 준 것도 없고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근데 내 집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어느 날 내가 내 집에 들어갔는데 난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내 집에서 그 사람 가족들하고 막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 살게 하고 나는 나가야지. 이렇게 되나요? 아니겠죠. 뭐 거품 물 거 아니에요. 누구냐고. 경찰 부르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경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항상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제가 질문을 막 하면 이 대부분이 이 세 가지예요. 권리 분석 어려워서 이제 뭐 어렵다. 어려워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명도 제일 걱정된다. 경매에 진짜 돈 벌 수 있냐. 이런 거 중에 이제 명도 얘기예요. 근데 명도가 안 되면요. 경매로 돈 못 벌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내보내야 내가 거기 새로운 사람을 맞추든 내가 들어가서 살든 이거를 팔든 하잖아요. 부동산 경매를 내가 한다. 명도는 필수 요건이에요. 명도를 안 하고 나서는 이 경매로 돈 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명도는 꼭 해야 되는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시다 보면 경험이 생기고 그다음에 요령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처음은 있거든요. 명도를 할 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사항이 채무자금 소유자, 그다음에 배당받는 임차인, 그다음에 배당 못 받는 임차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명도가 가장 쉽다. 어떤 걸까요, 이게?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명도가 가장 쉬운 거는 두 번째, 배당받는 임차인. 배당받는 임차인은 어차피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나가야 돼요. 배당받는 임차인한테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고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거죠. 우위에 서서 협상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뽑고 할 때, 이 사람 배당 받네. 이러면 명도 그냥 되겠네. 뭐 신경 쓸 것도 없겠네.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겸 소유자하고 배당 못 받는 임차인. 요 사람들이 사실 조금 저항을 좀 하겠죠. 채무자 겸 소유자는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어쨌든 내가 잘못해서 내 부동산이 날아가는 거지만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 악에 바친 것도 많을 거고 일부라도 내가 뭘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 푼도 뭘 받을 게 없다. 그냥 내가 빚잔치로 다 끝났다. 세금 내고 뭐 은행에 뭐 대출 받은 거 그다음에 개인으로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가지고 쓴 거 뭐 이런 거 그게 다 끝났다. 근데 난 어디 월세 구할 돈도 없어 이제 가족들하고 이러면 당연히 조금 저항이 있겠죠. 이사비를 조금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배당 못 받는 임차인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제 보증금을 내고 월세든 뭐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내 돈 보증금이 뭐 다 날라갔어. 아니면 받아도 뭐 일부 조금 못 받아.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쨌든 기분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화풀이할 수 있는 상황이 낙찰자밖에 없는 거예요. 낙찰자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낙찰자가 오면 그냥 너는 돈 많은 애잖아. 네가 돈 많으니까 이거 낙찰 받았잖아. 그리고 너는 이걸로 돈 벌었잖아. 이거 싸게 받았잖아. 그러니까 돈 내놔. 너 돈 벌었잖아. 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상한 심보죠. 실제 그 낙찰하신 분들도 몇 년을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입찰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가진 전 재산으로 이렇게 내 집을 마련하려고 입찰하신 분들도 계신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도를 할 때는 말은 왔다 갔다 당연히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는 있어요. 자, 근데 명도가 이제 뭔지를 알아야죠. 명도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점유하는 사람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명도의 중요성은 이거는 경매할 때는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중요해요. 이 명도가 잘못되면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생각했던 돈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명도비가 안 들어가면. 거기서 또 내 돈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자, 명도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명도도 근데 많이 하다 보면 자기만의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생겨요. 저도 제 교육생들한테 가이드 처음부터 명도하러 가기 전에 제가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이나 가이드들을 확실하게 주지만 그게 뭐 어떤 매뉴얼대로 이거다 뭐 이렇게 그거는 없어요. 그냥 처음에 그런 걸로 경험을 해보고 자기의 스타일에 맞게 변형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남하고 얘기 잘 못해. 처음 만난 사람 얘기해도 잘 못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그러신 분들도 계속 경험 쌓면 못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다 합니다. 그리고 내 돈 들어간 건데 해야죠. 명도 두 가지 방법. 대화라는 게 있고 거부라는 게 있어요. 거부라는 거는 여러분 뭐 예상하셨겠지만 강제 집행이죠. 강제 집행이에요. 그냥 명도 안 되면요. 그냥 강제 집행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강제 집행하면 이제 뭐 물론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나 이것저것 그냥 만나서 얘기하기도 싫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할지 모르는데 그럼 나는 그냥 한두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그냥 강제 집행해야지 뭐.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대화라는 명도가 사실 제일 좋죠. 낙찰자한테도 좋고 거기 점유자한테도 좋고 대화가 제일 좋아요 사실. 대화로 하는 명도의 그 가장 큰 목적은 이 사람 내보내는 시간을 그 빨리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더라도 내가 대화가 잘 풀리고 저 사람이 분명히 돈을 이사비를 요구를 할 거고 그럼 이사비를 저 사람이 요구하는 거를 내가 다 처음부터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분명히 두세 번 뭐 핑퐁 게임을 해야 돼요. 그 와중에 뭐 얘기 뭐 안 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서로 금액을 조율할 수도 있는 거죠. 낙찰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얘기를 들어주려고 해야 되는 거지. 너무 막 내가 낙찰자고 내가 갑이니까 막 머리 꼿꼿하게 커가지고 막 예의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되게 예의 있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면서 아닌 거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고 정말 저 사람 조건하고 내 조건하고 갭이 너무 커. 그러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딱 또 결단을 내려서 뒤돌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협의 안 되면 결국에는 강제 집행이야. 강제 집행 되면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내 돈 내서 강제 집행하면 되는데 당신이 문제인 거야. 어차피 당신은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좀 이렇게 이사비 협의를 할 때 이거라도 잘 해서 나가는 게 최선이다. 뭐 이런 시그널을 중간중간에 계속 줘야죠. 저 사람이 그런 거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이분은 여기저기 또 많이 알아볼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많이. 내가 만약에 내 집 경매 나가서 근데 낙찰자가 온대 그래 인터넷에서 막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이사비를 어떻게 해야 많이 받는지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법무사 막 찾아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한테 낙찰자가 이제 올 건데 이사비를 내가 어느 정도 요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낙찰자가 나한테 좀 이렇게 끌려올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알아볼 거잖아요. 옆에서 코치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어떤 잘못된 조언을 듣고 정보를 듣고 점유자가 낙찰자한테 협조적이지가 않고 세게 나간다. 본인 손해예요. 이게 점유자. 그럼 강제 집행은 해버리면 되니까. 강제 집행할 때 우리가 뭐 이삿짐처럼 이렇게 뾱뾱이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놓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밖에다 그냥 다 내놓습니다. 그냥. 자, 명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예요. 마인드. 착한 낙찰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남한테 나쁜 소리를 못하고 뭐 나가라고 이런 얘기 나는 성격상 그런 거 못하는데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 얘기 못한다고 계속 그 사람 거기 살게 할 거예요. 경매를 내가 한다는 거는 명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을 내보낸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집, 내 물건을 그냥 달라라고 하는 거지. 내가 거기 들어가 살겠다 아니면 내 물건을 내가 알아서 사용하겠다. 그게 정상적인 거고 법으로 끝난 건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불법인 거예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진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랑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일면식도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단돈 1,000원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집에 살고 있어. 내가 그 집에 살 테니까 뭐 10,000원이라도 뭐 준 것도 없고 그 사람 누군지도 몰라. 근데 내 집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어느 날 내가 내 집에 들어갔는데 난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내 집에서 그 사람 가족들하고 막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나는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여기 살게 하고 나는 나가야지 이렇게 되나요? 아니겠죠. 뭐 거품 굴 거 아니에요. 누구냐고 경찰 부르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당신은 누군데 내 집에 와갖고 좀 이렇게 여기 살고 있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사무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막 내가 저 사람이 뭐 약간 목소리 높여서 얘기한다, 감정이 격해졌다 그래서 똑같이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쪽에서 목소리가 높여지고 막 좀 험한 말도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목소리 높여줄 수는 있죠. 사무적으로 대응하고 언제 이사 나가실 거예요? 막 계속 그거를 막 자주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이사 만약에 서로 뭐 얘기가 됐으면 뭐 그때까지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전날 확인 한번 하고 그거 안 나갔네? 그럼 뭐 그 다음 스텝 가는 거지. 내가 조급함을 느끼다고 시작하면 거기 점유자는 저를 쥐고 흔들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낙찰을 딱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잖아요. 법무사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법무사 통해서 인도명령을 바로 신청을 해요. 같이. 강제 집행을 한다라고 해서 바로 집행관이 가서 강제 집행을 하지 않아요. 강제 집행을 내가 신청을 하면 집행관이 시간을 잡아서 그 부동산에 가서 점유자를 만나요. 계고라고 하죠. 언제까지 집을 비워줘라. 이거 인도명령 떨어졌다. 내가 언제 다시 올 텐데 그때까지 왔을 때 이사 안 나고 여기 있으면 그때 강제 집행한다. 경고를 한번 하러 나가요. 근데 진짜 법원에서 집행관이 한번 경고하러 한번 나가잖아요. 대부분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연락 와서 이사 나간다고 하거나 아니면 얘기도 안 하고 이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와갖고 그때 얘기한 이사비 그거라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래요. 진짜로 법원에서 집행관이 나가서 안 나가면 이거 다 끄집어내. 이렇게 한번 해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갑니다. 살면서 그런 거를 얼마나 겪어봤어요.
겪어봤겠어요. 뭐 살면서 뭐 한 번이라도 안 겪어보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겁이 나는 거거든요. 그 압박감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화로 하면서 저는 강제 집행도 같이 합니다. 그냥 신청을. 강제 집행 신청한다고 바로 집행관이 와서 강제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화로 하면서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대화하고 법. 대화로 먼저 하면서 이게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대화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됐어. 그때서 강제 집행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간다고요. 대화는 하면서 강제 집행은 저는 같이 신청을 해버려요. 제가 그렇다고 강제 집행 저 신청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강제 집행이라는 거는. 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위협이 되잖아요. 총을 쏘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총을 들고 너 쏠까 말까 이래야 저 사람이 말을 듣는 거예요. 네, 강제 집행을 해버리면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럼 끝인데 이거를 내 총을 쏘기 싫어. 근데 이 총을 들고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게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목적인 걸로 우리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강제 집행이 있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너무 막 이 명도에 대한 압박감이 없어도 돼요. 자, 낙찰 이후에 이제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낙찰 받으면 내가 최고가 매수인이니까 법원 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어요. 최고가 매수인의 자격으로 법원에 가서 그날은 안 될 거예요. 그날 낙찰 받은 날은 안 될 거고 한 2, 3일 뒤에 그 해당 법원에 가서 경매 가가지고 나 최고가 매수인이다. 법원 열람하러 왔다 그러면 그 내가 낙찰받은 사건에 대한 문서를 이렇게 열람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뭐 채무자, 등본, 뭐 초본, 뭐 임차인, 뭐 계약서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거기에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부동산하고 이제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이름, 연락처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거니까 그럼 거기 연락처 보고 연락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현장을 가서 연락처도 남기고 초인종도 좀 눌러서 뭐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예 연락이 안 되거나 뭐 대답이 없거나 반응이 없으면 내가 연락처 알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법원 열람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지금 해보는 방법이 있고 근데 만약에 거기 임차인이면 권리 신고된 임차인, 임대인하고 진짜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거니까 그걸 법원에 내야 되거든요. 나중에 보증금 받으려면 그거 맞는지 확인도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각 허가 결정, 그러니까 낙찰받고 2주 뒤에 법원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했죠. 그러면 그때 점유자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문자도 좋고 현장 가서 이렇게 메모를 하셔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만나러 갔을 때 상황만 파악하면 돼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뭐 구구절절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한 번 만나서 모든 게 협의를 끝낼 수도 없고 끝내려고 하지도 말고 가볍게 만나서 그냥 이 사람의 상황만 파악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최대한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이사비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냥 거기서 결정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사비는 먼저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뭐 만나서 좀 이사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사비는 원래 법으로 줘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사비는 명도비는 법으로 얼마 줘야 돼 꼭 줘야 돼 이게 없다니까요. 그냥 도의적으로 예전부터 내가 원하는 날짜 나가주면 요거라도 이렇게 이사비 조금 보태 이 정도로 시작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악용하는 사람이 많죠. 이사비는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통화는 초보신 분들은 통화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통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실 손해거든요. 경험이 많이 없으시면 그냥 문자로 하세요. 문자로 하면 내가 생각을 해서 문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통화를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기분이 저쪽에서 안 좋게 얘기했다고 내가 막 나도 목소리가 올라가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제 서로 느끼잖아요.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면 나도 높아질 거고. 근데 이 텍스트를 보면 그냥 딱 그대로 보이잖아요. 뭐 드라이하게. 그렇기 때문에 통화는 뭐 최소 한두 번 정도 그다음에 다 문자로. 그리고 문자는 다 기록하시고 만약에 통화할 때도 다 녹음. 우리가 부동산에 갔을 때도 항상 녹음을 해야 돼요. 나중에 그게 다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유자를 끝까지 믿지 마세요. 안심하지 마요. 내가 7월 15일 날 이사 나가겠습니다. 저 믿으세요. 저 어차피 저도 여기 오래 안 살 거고 저도 이제 여기 이 부동산에 5만 장 다 떨어져가지고 15일 날 저 나갈 거예요. 그럼 끝났다 명도. 절대. 명도는 언제 끝나냐면 그 이삿짐 다 빼고 내가 번호키를 바꾸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자, 법으로 하는 명도 강제집행이죠. 강제집행은 뭐 그냥 계속 얘기했던 게 그냥 강제집행이 말 그대로. 근데 강제집행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강제집행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나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명도비, 대화로 해서 명도비를 어느 정도 내가 맥시멈 줄 수 있겠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강제집행 비용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나와. 근데 이 사람 내가 대화로 해가지고 명도비를 한 200만 원 주고 내보낼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더 이익이잖아요. 시간도 벌고 강제집행으로 가면 난 500이 들어갈 건데 200으로 내가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구나. 그래도 어바웃하게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강제집행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대화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강제집행하면 시간이 더 가요. 대화
대화를 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 강제 집행을 할 때는 강제 집행 접수 수수료 이제 4만 원이 들어가고 집행관 수수료가 이제 이런 게 좀 들어가요. 이런 거는 큰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노무자, 그러니까 우리 이삿짐 센터 부르는 것처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평수별로 이제 인원이 이제 이거는 대략인 거니까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면 그 집행관실에서 비용을 산출을 해요. 그 낙찰자한테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평, 30평짜리는 한 11명이 13명 들어간다. 근데 이게 현장 가서 짐이 더 많고 예를 들어서 20평, 30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실제 문을 열고 봤더니 짐이 더 많거나 이러면 이거는 노무자가 더 필요하니까 비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가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 전용 평수 기준 한 15만 원 정도면 그 비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용 평수가 20평이다. 그럼 20평 곱하기 한 15만 원. 물론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겠는데 대충은 그래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노무자 이제 그 1인 비용이 한 요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강제 집행 야간도 할 수 있잖아요. 야간에 비용이 이제 더 나가는 거예요. 야간 집행. 그래서 이 강제 집행을 우리가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 입찰하기 전부터 이거 강제 집행을 하게 하면 한 이 정도 금액이 들겠구나. 한 500 들겠구나. 입찰하기 전부터. 그러면 나는 명도 대화로 얘기할 때 최소 그러면 강제 집행하면 500 이상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는 100에서 200만 원만 내가 거기서만 잘라서 막아도 선방한 거네. 그러면 그 정도로 나는 명도비를 계획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강제 집행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절차가 있어요.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인도명의 대사장한테 인도명령 신청서를 보내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한 2주 이렇게 가고 뭐 바로 이제 그쪽에서 받으면 이제 송달이 도달이 되는데 만약에 뭐 집에 없거나 뭐 일부러 뭐 안 받거나 이러면 해문부재라고 해서 다시 반송이 되거나 이래요. 근데 반송이 되면 다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인도 명령서는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정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번 또 보내는데 2주 걸리고 왔다 갔다 그게 뭐 한 달 막 이렇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으면 인도 명령 신청을 검사 통해서 하고 한 1, 2주 뒤에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이버에 나의 사건 검색한 다음에 송달 여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인도 명령이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거기에 또 사건 번호 같이 뭐가 나와요. 이제 그걸로 쳐가지고 도달이 됐는지 아직 도달이 안 됐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도달이 됐다. 이 사람이 받았네. 도달이 됐다는 거는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냥 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신청서 작성하고 인지세 뭐 납부하고 송달 증명원 발급받고 인도 명령 결정본 수령하고 이게 이제 법원에서 인도 명령 결정을 해주는 거죠. 이제 거기 점유자한테 너 나가야 돼. 그럼 이제 이거를 받아가지고 집행과 거기 가가지고 강제 집행 신청서 작성하고 접수하고 납부서 수령해서 법원에 가면 은행들이 다 있거든요. 뭐 어떤 법원은 신한은행이 있고 어떤 부분은 뭐 하나은행이 있고 어떤 부분은 우체국이 있고 막 은행이 다 있어요. 그럼 은행 가서 납부 비용을 납부를 해요. 이게 강제 집행을 했을 때 그 아까 집행관실에서 어떤 비용에 대한 견적을 준다고 했잖아요. 강제 집행을 하면 이 정도 비용이 나간다. 그러면 이 비용을 제가 처음에 예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2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그 200만 원 일단 제가 내고 100만 원 나왔다 그럼 100만 원 내고 그거를 나중에 강제 집행을 했을 때 이제 그 비용이 쓰이는 건데 강제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서 집행관이 한 번은 거기 계고하러 간다고 했잖아요. 한 번은 그 출장비 그 하루치 빼고 나머지는 강제 집행을 안 하고 원만하게 명도가 마무리되면 법원에 다시 가면 그 돈을 다시 돌려줘요.